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성과학과 변태성욕에 대한 지식들이 한국 사회에 출현하는 이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1920년대, 30년대는 이제 성과학으로 대표되는 성에 대한 근대적인 지식들이 조선 사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시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라고 하는 우리 굉장히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그 조선 사회에서 성에 대한 지식들이 중개되는 굉장히 중요한 중개점이자 또 한계로 작동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22년의 개성신목회 사건 같은 거 예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개성신목회는 그 학생들 모임이에요. 개성 출신으로 경성에 유학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들의 모임인데, 이제 조선의 민중들에게 그 서양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것이죠. 그런데 뭐 당시에 미술품을 빌려올 수 있는 돈이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서양 미술 작품의 도록을 전시하는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록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이 전시품을 몽땅 압수를 해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시된 도록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한 장, 바로 이 지금 보시는 로댕의 조각 키스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조각을 이제 압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풍속괴란이라는 거예요. 키스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그 전시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런 종류의 검열은 1920년대의 일본 본토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종류의 검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런 검열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실제로 뭐 이런 작품뿐만 아니라 키스는 조선 사회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당시에는 조선에서 영화 검열관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키스를 싫어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근데 이게 단순한 과장은 아닌 게 왜 과장이 아니냐면은 식민지 시대의 키스씬은 실제로 폭탄 투척과 방화와 나란히 가장 검열을 통과하기 힘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식민지에서는 그 본국보다 훨씬 더 엄격한 종류의 성통제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동시대에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성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풍기와 관련된 문제는 경찰이 아니라 보통 대중 캠페인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경찰의 물리적인 처벌을 통해서 관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논리는 무엇이냐면 식민지인을 일종의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제국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거의 존재하는 모든 식민지 체계는 예외 없이 이 식민지인을 아동에 비유한 사고의 방식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의 관리든 일본의 학자든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선인들은 지금 절대 다수가 깨어있지 않고 당분간은 깨어날 가능성도 없는 존재, 그래서 무지몽매한 미신과 관습에 사로잡힌 존재이고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숙한 근대인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실제로 식민지 경영의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 당국은 기본적으로 조선인의 육체 자체를 굉장히 길들여지지 않고 규율돼 있지 않고 근대적이지 못한 것이란 방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민지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식민지의 시작부터 사실 일본은 굉장히 정교한 감옥제도나 근대적인 형법 제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대만은 또 이런 방식으로 경영하지 않았는데 조선에서는 유독 조선인들만은 이 근대적인 감옥의 투옥을 안 시키고 태형을 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형은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죠. 묶어서 볼기를 때리는 형식의 굉장히 전통적인 처벌입니다. 그러면 왜 근대적인 형법과 감옥 체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야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체적인 형벌들을 계속해서 조선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했는가라고 이야기들을 한다면은,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조선인들은 충분히 근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감금 같은 근대적인 처벌의 방식이 조선인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감금이 의미를 가지려면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감금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조선인들은 시계가 없는 인종이고 또 시간을 못 지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종이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막 그것을 한탄하는 글들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조선인의 시간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들. 조선인들은 시계가 없고 시간을 지키지 못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면 물을 한 통 마시고 자는 이런 방식으로 아침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이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을 유용한 형태로 축적하고 시간 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할 줄 모르는 근대적이지 못한 이런 사회에서 감금은 처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는 감금 대신에 물리적인 형벌, 태형을 때린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태형은 폐지가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조선인들을 천둥벌거숭이의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은 식민지 정부에서 계속 유구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들에게 노동규율과 시간 규율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식민지 정부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많이 했었던 것이 이제 불황자 단속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보통 경찰범 처벌 규칙,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법률이 그대로 지금의 경범죄 처벌법이 되는 방식인데, 경찰범 처벌 규칙을 보면 불황자란 무직의 일정한 거주가 없는 자로 정의됩니다. 근데 사실은 일제시대의 조선에는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불황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신분제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직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근대 세계로 이동하는 어떤 시기이고, 아직 산업도 충분히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직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최하층 남성들과 나란히 이제 식민지 지배 때문에 더 이상 관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된 직업이 없는 양반의 청년 자제들, 이런 사람들도 불황자가 돼서 단속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불황자로 잡히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받냐면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경찰이 임의로 불황자로 체포를 하면 재판을 받지 않고 임의로 28일까지 구류를 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대문형무소 이런 데서 28일 동안 있게 되는데, 구류에 들어가면 첫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수염과 상투를 깎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부보를 하고 매일 목욕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하는 일은 새끼를 꼬고 집신을 만드는 이런 종류의 노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직업서약서를 작성을 하고 나오게 되는데, 직업서약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풀어가 나서 나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직업을 갖겠다, 이런 것들을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은 식민지 당국이 불황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의식을 했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떤 인간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인들은 노동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식민지 당국은 이 불황자들, 이 조선인들을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노동교류에 순응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하는 근대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이라고 하는 사고방식들을 계속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17세기입니다. 이전의 아동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작은 성인 정도로 생각이 되었어요. 특정한 어떤 특질을 갖는다기보다는. 그래서 성인에 의해서, 하지만 이제 17세기부터는 성인에 의해서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배워야 하는 텅 빈 존재, 성인에 비해서 덜 생산적이고 덜 윤리적이고 유희적이고 무책임하고 본능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동은 성인의 열등한 판본이라고 보는 새로운 인식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동의 성숙과 성장을 돕는 성인의 존재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종류의 사고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성장과 발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와 제국 사이에 그대로 똑같이 사용이 돼요. 식민지인은 아동과 똑같은 굉장히 미성숙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국은 이 아동을 이끌어야 가는 어떤 문명화의 사명을 가진 성인이라는 방식으로 상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인은 그러니까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능력이 덜 발달되어 있고 완전한 근대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동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 왜냐하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존재라고 생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이런 식의 박람회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글로 쓰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문맹도 많고 계몽이 빨리 되지 않으니까 시각적으로 이미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생에 대한 관념들을 전달하는 위생 박람회인데, 지금 보시면 여자 누워있는 모습 보이죠. 제 실제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마네킹입니다. 그래서 저게 뭐에 대한 박람회냐고 하면은 성병에 대한 전시예요. 그래서 저 여성의 음부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매독균이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실제로 일본에서 이것이 전시되었을 때, 이게 조선에서도 전시되고 똑같은 것들이 이제 똑같은 전시를 하는데, 일본에서 전시되었던 것이 이제 조선으로 왔을 때 이 마네킹은 조선에서 전시되지 못합니다. 굉장히 외설적이라고 해서 전시되지 못하는데, 일본에서 이건 어떤 방식으로 전시되었냐면 아동 입장 금지로 전시되었던 전시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국의 아동과 식민지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성적인 위험에서 똑같은 위치들로 보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민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성에 대한 어떤 공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당히 제약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그 조선의 근대적인 성질식이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본이 갖고 있는 굉장한 특수성이 이 시기에 있는데, 일본은 비서구 국가 가운데서 성과학을 가장 전폭적으로 수입했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본의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가 독일을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독일의 의존도가 높았냐면 일본은 동경대 의학과 교수들이 전원 독일인이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는 학생과 교수들이 일상어로 독일어를 사용할 정도로 이게 의료에서의 독일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독일은 당시에 유럽에서 성과학의 메카라고 불릴 만큼 성과학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실제로 성과학과 관련된 수용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인종 개선이나 우생학 정책과 연결되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과학 외에도 이 성과학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이루고자 했었던 이런 종류의 전통들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사회입니다. 성의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더 많은 성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신념들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당시에 독일에서도 가장 급진적이었던 독일의 성해방운동가 그룹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독일의 성해방운동가 그룹은 뭘 하고 있었냐면, 당시에 독일의 형법은 남성들 사이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대대적인 운동들을 하고 있었고, 이 호모섹슈얼이 굉장히 열등하고 퇴화된 문제라고 하는 당시의 성과학 이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식의 이론에 맞서기 위해서 다양한 역사 연구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엄청나게 발굴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 시대 연구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한 것이죠. 왜 하필 그리스 시대를 연구했냐. 이런 가장 서구 문화의 황금기라고 얘기하는 고도로 문명화된 그리스 사회에서도 호모섹슈얼이 광범위하게 인정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호모섹슈얼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화의 낮은 단계에 출현하는 굉장히 야만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이런 연구들을 했었던 것이고, 독일의 성해방 운동가들은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 학자들을 엄청나게 이제 환대를 해요. 왜 일본 학자들을 환대하냐?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은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특히 1904년에서 5년에 러일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이제 세계를 정확하게 하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위상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일본 군대는 당시에 유럽에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용맹한 이런 군대인 동시에 군 안에서의 호모섹슈얼한 문화 같은 것들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메이지 시대의 다양한 근대화 정책을 실행을 하면서 일본 사회의 과거에 있었던 소위 남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남성 간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문명화된 도덕과는 함께 갈 수 없는 야만적인 것이라고 규정을 하기는 시작을 했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식의 문화들이 변화되는 속도들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메이지 시대 동안도 그 규슈의 사츠마, 이런 지역들은 이런 전통들이 굉장히 강하게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츠마 지역은 실제로 군사적인 용맹으로 굉장히 이름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소년들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성인 남성과 함께 경찰 업무와 방어 업무를 하도록 어린 시절부터 편입되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소년기 동안에 여성과 접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남성의 용맹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 시민으로서의 이런 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오염시키는 어떤 것으로 보는 관점들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소년기에는 다른 성인 남성과의 관계가 장려되는 이런 사회였고, 보통 이거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사회도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성인 남성과 소년의 관계를 장려하는 문화는 기본적으로 여성 배제의 문화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 작동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 군 엘리트들을 배출했던 지역이고, 특히 일본 해군의 대다수가 이 사츠마 지역의 남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 사회에서 이런 농담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될 정도였는데, 일본 해군의 신병에 선발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것을 이제 아름다운 얼굴,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 당시에 일본 사회에서 비역자 함대라고 해군 많이 불렀는데, 비역이 이제 남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또 하나의 은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러일 전쟁 이후에 이런 것이 너무나 해외에서도 스캔들화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관계들을 가시적으로 금지하기 시작을 했지만 일부러도 암암리에 이런 분위기들이 남아 있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 이런 해군의 문화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 군대의 이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성해방 운동가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냐면은 호모섹슈얼인 남성들이 굉장히 약한 남성성이나 손상된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 서구 사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었던 편견이고, 성과하게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이 해군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남성들 사이에 강한 결합 관계들을 만들어내서 더 용맹한 병사들을 만들어내는 사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의 방식이 나치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었던 독일의 동성애자 남성들이 택했던 노선이기도 해요. 설명의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일본의 의학과 법학을 공부하러 간 사람인데, 이 일본인들만 보면 독일의 이제 그 성해방 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일본의 성문화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 알지 못하는 일본의 에도시대 성문화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써서 그 글이 독일의 성과학 저널 같은 것들에 출판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류가 시작이 됐고, 이 교류들이 이 학자들이 일본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과학 잡지들이 대량 출판되었던 1920년대에는 주로 많이 소개되는 것이 독일의 급진적인 성해방 운동 단체인 히르슈펠트의 성과학 연구소, 이런 것들이 일본의 성과학 잡지들에 계속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르슈펠트의 성과학 연구소는 이미 굉장히 선진적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1922년에 트랜스젠더, 지금의 우리의 그 용어로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전환 수술의 성공을 이미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히르슈펠트가 1933년에 나치의 집권 이후에는 연구소를 폐쇄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나치가 이 연구소를 폐쇄하고 모든 연구 데이터를 불사르고 이거를 TV 뉴스로 대대적으로 방영해서 선전을 하게 되는데, 이 히르슈펠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적도 박탈당하고 다시는 그 이후로는 독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이후에 전 세계를 순회 강연하면서 떠도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인연으로 1930년대에만 3차례 일본에 와서 강연 여행을 올 정도로 그래서 일본은 이 시기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성과학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는 엄청난 글로벌한 동시성을 가진 사회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굉장히 개혁적인 성과학자들의 전통이 있었고 실제로 일본의 여성운동 역시도 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 일부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여성운동가들은 성과학자들과 연대해서 산화조절 운동을 하거나 굉장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서구의 성과학 이론들 중에 이런 이론들을 일본에 번역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평등의 과학적인 근거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일본에서 이런 종류의 다양한 논의의 지형들이 살아 있었던 것은 1920년대까지고 30년대에 일본의 군사주의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논의들은 더 이상 이제 설 곳이 없게 돼요. 왜냐면 이런 자유주의적인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정부에 의해서 출판 금지를 당하는 것은 약과고 고등경찰이 계속 따라붙거나 가택연금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합니다. 1930년대 이후에 많은 성과학자들이 국가주의적인 우생학 연구로 투항을 하게 되는데 투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일본의 대표적인 이 시기의 성과학자이자 사회주의자였던 야마모토 센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연구자들인데 이 성과학자는 어떻게 되냐면 길가에서 살해를 당해 수십 차례 칼에 찔려서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고난들을 겪게 되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성과학 지식이 이미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19세기 후반부터 열심히 유통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었던 이 성과학 지식들이 1910년대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보통교육이 실시되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확산이 됐습니다. 대중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취미로서의 독서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심심풀이로 읽을 수 있는 동물, 취미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읽을거리의 내용을 채우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이런 성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인기였냐면 1920년대에만 변태성욕이라고 하는 딱 이 주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잡지가 10종이 넘게 발행될 정도로. 네, 그래서 이런 성과학의 대중화 현상을 일본학 연구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변태붐이라고 부릅니다. 헨타이 붐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일본은 2차례의 헨타이 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0년대, 30년대와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성과학의 대중화는 이 시기에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조선의 지식인들이 다 지금 일본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익히 들어본 바 있는 양주동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잡지 인터뷰에서 어디에서 과학적인 성지식을 접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동경유학 생활을 하던 시절에 성과학 관련 서적들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꼭 유학파들만 이런 지식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당시에 한학자, 유학을 연구하는 한학자인 이런 변형만 같은 사람들도 그 논설 같은 거 쓴 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의 서재에 하벨록 앨리스의 이 책이 수권이나 있고 나는 이 책을 수차례 읽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 하벨록 앨리스는 영국의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성과학자. 이게 얼마나 좀 재미있는 일이냐면 하벨록 앨리스의 책은 외설 혐의로 막상 자신의 본국인 영국에서는 출판 금지가 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첫 권을 내고 바로 출판 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앨리스는 나머지 전집을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 출판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 책은 진짜 구하기 힘든 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정식의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 책을 살 수가 있었고 굉장히 두꺼운 책에다가 양장본이라서 굉장히 비싼 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대에 실제로 서구의 일반 대중들은 이 책을 거의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엄청나게 성과하게 대중화가 되면서 이게 지금 출판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 책을 출판을 하냐면 이 책을 쪼개요, 장별로. 그래서 열몇 권의 시리즈들을 만들어서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대량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동시대의 서구의 독자들은 읽기가 어려웠었던 이런 성과학 서적들을 그래서 역설적으로 세계의 변방에 있는 식민지의 그것도 막 한학을 전공하는 지식. 한학자들은 읽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매개들을 통해서 근대에 대한 지식들을 받아들였던 이런 상황들이 낳은 굉장히 어떤 독특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성과학은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힙한 학문이자 또 근대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선진적인 교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지식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 계층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책들을 성과학과 관련된 지식들을 어떻게 접할 수 있냐. 1920년대에 조선의 출판 시장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이 당시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일간지 하단에서 언제나 볼 수 있었던 책 광고인데요. 이 책 광고의 끝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면은 그래서 이런 책들 지금 실제로 당시에 성과 관련된 서적들은 교재수험서 다음으로 신문에 가장 많이 광고되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로 광고된 책의 제목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남과 여, 정과 욕의 48수, 성교의 신연구, 도해연구 남녀 생식기 전서, 미인 나체 사진, 성교법 피임의 신연구. 그래서 추나와 사진 같은 시각 인쇄물부터 서사적인 요소가 있는 패설이나 피임, 임신, 해부학을 다루는 의학 관련 서적까지 굉장히 다양한 성을 다루는 책들이 이제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당시 잡지에 실린 만평인데요. 보시면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리가 아픈 거 아니냐 지금 늙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은 다 당시에 출판되고 있었던 성과학 책들. 성과학 책들, 성과 관련된 책들,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사보는 거 너무나 쉬웠어요. 이 광고를 보시면 이 광고의 끝에 뭐가 있냐면은, 주소와 그리고 정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된 책을 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정가에 돈을 보내면 돼요. 자기가 사고 싶은 책의 이름을 쓰고 정가에 돈을 넣고 저 주소로 일본으로 보내면 일본에서 직배송으로 책을 보여주는 시스템.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책을 사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성담론에 완전히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 소개되었던 책들 중에는 성과학 서적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당시에 조선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필자 중에 하나가 사와다 순지로 같은 인물인데요. 사와다 순지로는 일본 성악회를 만든 창립자이고 일본에서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성과학 서적인 변태성형론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순지로의 책이 조선에서도 엄청나게 팔려요. 이게 조선에서 얼마나 팔렸냐면 순지로가 쓴 광고에 그 조선 독자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조선에서 제 책을 이렇게 많이 사주셔서 고맙다. 그래서 1920년대에만 6건이 넘는 책이 그 조선에 광고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사와다 순지로의 책 중에 한 권인 아귀도라고 하는 책의 광고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신경이 과민한 청년 남녀는 한 번에 5쪽을 넘게 읽지 말라. 뭐 이런 자상한 메시지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은 실제로 본문을 캡션을 딴 것을 지금 광고로 쓴 건데, 물론 원래 본문은 일본어로 당연히 다 쓰여져 있습니다. 번역책이 아니에요. 다 일본어 책인데 조선의 독자들에게 팔기 위해서 광고에만 저 캡션 부분들을 본문을 조선어로 옮기는 이런 형태이죠. 그래서 지금 옮겨놓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먼저 이성의 옷을 벗기고 묶어서 채찍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혹은 자상을 남기고 그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이성을 학대하면서 그 고민하는 상태를 바라보고 성욕을 만족하는 이런 설명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우리가 아마도 성적인 가학증, 당시 이렇게 불렀던 세디즘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기도는 당시에 이제 소위 변태성욕과 관련된 이 지식들을 소개했던 책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사봤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거죠. 지금 보시면 사파 같은 게 그래서 이제 분물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선에서 이미 이제 1921년이 되면 변태성욕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잡지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 일어난 잔혹범죄들이라든가 각종의 성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이제 범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변태성욕 범죄라고 당시에 불렸던 거, 여자의 물건만을 훔치는 절도범이라든가, 모르는 여자에게 키스를 한번 하면 성욕을 채우는 것보다 더 쾌감이 있다고 외치면서 도망가는 키스 절도범, 당시에 이렇게 불렀는데, 키스 절도범이라든가 젊은 여자의 치마를 칼로 찢고 다니면서 쾌감을 느끼는 중학생, 혹은 여자의 묘를 파서 여자 수의만 훔치는 이런 도둑이라든가, 이렇게 성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되는 다양한 범죄들이 이제 변태 성욕자라고 하는 특별한 인간군의 소행으로 이해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변태성욕자는 일반의 사람들과 구분되는 굉장히 독특한 인간종이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 방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차이는 주로는 신체, 그 수많은 신체 중에서도 뇌와 신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9세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일탈적인 사회의 원인, 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회에서 규범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어떤 종류의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결과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결함이 없는 경우에도
이런 일탈적인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몸으로 반영돼서 몸의 관찰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종류의 생각들을 당시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대범죄학에서 이런 종류의 이해 방식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근대범죄학의 아버지로 주로 이야기하는 인물이 그 이탈리아의 범죄학자 롬브로소입니다. 어머니는 없고요. 항상 늘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롬브로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롬브로소 이전에 범죄학자들, 이 범죄학의 고전학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범죄학의 고전학파가 관심을 가졌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범죄와 처벌 사이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범죄학의 고전학파가 연구했던 것이라면은 이제 고전학파들에게는 그 처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법적인 책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금치산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이런 것을 판정할 때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롬브로소로 대표되는 새로 등장한 범죄학의 실증학파는 이런 관계에 범죄와 처벌, 이 관계에 새로운 한 축을 더 여기에 넣는데 여기에 범죄자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축을 도입을 합니다. 롬브로소가 생각했었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각자 다른 정도로 다 범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선천적으로. 그래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조차도 그런 위험성들을 개개인이 서로 다른 정도로 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롬브로소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이미 타고난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범죄인과 범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종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근데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우리가 그게 그 가능성을 측정할 수 없다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이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롬브로소는 실제로 우리가 범죄인과 범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실제로 식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골상학과 관상학을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롬브로소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툰처럼 그렇게 해골을 열심히 이제 앞에서 안 봤죠? 제가 넣었다 뺐는데 그 해골을 이렇게 열심히 수집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범죄 유형에 부합하는 골상학과 관상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롬브로소는 평생을 이 비정상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수치화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사형수만 생기면 달려가가지고 해고를 수집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너무 늦다. 그래서 국가는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범죄의 근원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적인 위험이 높은 인구 집단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후로 범죄학의 연구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범죄의 동기를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범죄자에 대한 병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학적인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학의 주제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개골을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이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는 근대에서 이런 종류의 차이들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각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들로 이제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무엇이냐면, 보시는 데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왼쪽에 있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덕원백정 남녀 측면 체격 측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일본의 인류학자예요. 도리유조라는 이름의 인류학자입니다. 도리유조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일본과 조선과 대만과 아이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조선 총독부의 촉탁을 받아서 조선 주민의 신체 측정을 했던 시리즈들입니다. 그래서 도리유조가 1910년부터 조선의 140여 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성, 연령, 직업별로 나누어서 정면과 측면의 얼굴 사진들을 찍어요. 왜 이렇게 했냐? 어느 지역의 어느 계급에서 어떤 신체적인 물리적 특징을 가진 인물들이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작업들을 조선 총독부에서 했었던 것이죠. 왜 정면과 측면을 찍냐? 이거 우리가 지금도 범죄 영화의 머그샷을 볼 때 항상 정면과 측면을 찍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골상의 특징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측면이기 때문에 측면 사진을 찍은 모습들이고, 이것이 굉장히 롬브로소의 작업들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변태성욕에 대한, 그래서 당시의 이해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종의 사회진화론의 언어들을 통해서 이 성적인 위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위계가 민족들 사이의 위계들을 설명하는데도 그대로 사용되는 어떤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되게 유명한 성과학자인 코미로 슈진이라고 하는 성과학자가 있는데, 이 성과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선인들은 일본인과는 다르게 굉장히 둔하고 단정하지 못한 국민성을 지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조선의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퍼진 남색 때문이다. 남성 간의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단어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일본의 성과학자인 타나카 슌이 쓴 당시의 성과학 잡지에 기고한 글들을 보면 이런 식의 이게 혼자 사는 어떤 남자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키우던 돼지와 성관계를 하죠. 이거 수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 수간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돼지가 인간의 얼굴을 한 돼지를 낳았다, 이런 되게 유전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글의 끝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런 사례는 당연히 일본 본토에서는 볼 수가 없고, 이것은 대만과 조선과 중국과 인도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만, 조선, 중국, 인도. 이거 뭐냐면 이 똑같은 시기에 일본의 식민지 팽창이 일어나던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들을, 이 어떤 섹슈얼리티 위계가 일어나는 공간들로 설명하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실제로 조선의 지식인들도 똑같은 종류의 상상을 해요. 1930년대 조선 잡지들을 보면 토인들은 3, 4대만 되면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하다. 여기서 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동남아인들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만, 왜냐하면 동물과 굉장히 가까운 단계이기 때문에 생식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대만과 조선과 중국과 인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했던 상상들을 똑같이 조선의 지식인들은 대만과 중국과 인도와 말레이시아,
뭐 이런 곳들에 이제 투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종류의 민족적인 위계, 섹슈얼티 위계를 이제 적용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뭐 아까 코미노시 추진이 이제 조선의 남색의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이 시기에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에서도 남색의 관습은 아직 광범위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어떤 걸 진짜 많이 쓰냐면, 인도는 조혼을 하는 야만적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세만 되면 결혼한다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막 별건곤 같은데 막 쓰는데, 실제로 조선은 20년대, 30년대 내내 전체 혼인에서 적게는 4%, 많게는 14%가 조혼이었고 13세 이전에 결혼한다는 거죠. 이 비율이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종류의 사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도 있는 이런 종류의 성적 실천이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타민족의 특징, 타인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해서 이 대상을 굉장히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존재들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소속된 민족, 내가 소속된 국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근대적이고 계명된 존재라는 것으로 상상해내는 하나의 방식이 또 이 성적인 위계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태성욕이라고 하는 이런 범주는 그냥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변태성욕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등장했었던 이 시기에 어떤 문명과 야만, 제국과 식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대적인 위계, 또 이런 상상력과 함께 만들어지고 작동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변태성욕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들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근대 국가의 초기에서 모든 근대 국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인 남성 인구의 건강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모든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가 뭐냐면 자위, 그리고 화류병. 화류병은 성병을 부르는 고전적인 명칭이죠. 특히 자위는 아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병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이 자위라고 하는 것이 남성의 남성다움,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건강, 더 나아가서는 성능력을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질병으로 생각이 되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독일 같은 데는 자위박물관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위박물관에 들어가면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그런 미라같이 된 남성들이 이런 마네킹이 이렇게 전시돼 있었어요. 자위를 너무 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었던 시절이고, 그래서 당시에 조선에서도 자위를 경고하는 의사들의 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의 글들을 보면 여성들을 포함해서 조선 청년의 97, 98은 수음을 한다. 자위의 다른 표현이죠. 수음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 당시에 이제 여성도 당연히 자위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한국의 교육부 관계자들보다는 진일보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근대 국가가 초기에 성인 남성의 신체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인구는 노동력과 군사력으로 바로 전환 가능한 종류의 인구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구 관련 정책들이 초기에는 이 집단에 맞추어져서 발전하는 것이 이제 그 보편적인 루트들이에요. 우리가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일본은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이르게 그 독일의 보건의료 체계들을 독일이 프러시아였던 시절 1870년대의 독일의 공중보건 체계들을 받아들이고 인구라고 하는 굉장히 생체정치학적으로 새로운 개념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런 제도들을 발빠르게 만들어간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의 신검제도, 신체검사제도, 원형이라고, 이것의 원형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20세 남성들의 의무 신체검사 제도가 일본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이미 1872년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본토에서 전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징집된 남성의 숫자는 굉장히 적었지만은 이 신체검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집 연령에 도달한 모든 남성들은 신체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징집 연령대 남성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데이터들이 완전히 수집이 되고 이것을 통계화하는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서구나 다른 국가들의 체위와 비교하고 그래서 뭐 만약에 탈락률이 몇 %다라고 이야기하면 탈락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정책들이 필요한지 이런 식의 인구와 관련된 정책들을 입안하게 되는 데이터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의 그 남성들의 체위가 뭐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남성보다 굉장히 적은 것, 체격이나 이런 것들이 작다고 많이 조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통해서 막 그 돈가스 같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군에서 배급되기 시작을 한 거죠. 체위들의 향상을 위해서 고기를 먹게 만드는 일본은 원래 고기를 많이 먹었던 사회가 아니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에서 국가의 정책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근대 국가에서 성별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게 나타나는 이런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들로 발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새롭게 부상하는 의료 전문가 집단과 또 근대적인 행정 체계와 군사화하는 국가와 만나면서 직접적으로 개개인들의 몸을 제도하고 규율화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20년대, 30년대까지도 조선에서 이성복장, 소위 이성복, 그러니까 남장이나 여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관행들을 폭넓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1929년에 화천읍에서 굉장히 수상한 신여성이 한 명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저고리에 검정색 통치마를 입고 머리수건을 쓰고 손에 흰 여자 양산을 든 이게 당시의 신여성들의 가장 전형적인 옷차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에서 신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보브 스타일을 한 여성들을 신여성이라고 불렀어요. 완전히 서양식 양장을 한 이런 여성들을 불렀다면은 조선의 거리에는 완전한 서양식 양장을 한 여성을 찾아보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서양식 양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서구화된 타락한 어떤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배우와 카페 여급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완전한 양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신여성들의 기본적인 복식 포맷은 뭐냐면 그냥 저고리에 검은색 통치마 그리고 트레머리라고 해서 이제 올림머리 이것이 당시 조선 신여성들의 기본적인 복색이었고 여기에 이제 양산 이런 것들을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신발은 힐
뭐 이런 것들을 신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성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뭔가 수상한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성을 쫓아가면서 계속 물어봐요. 당신은 여자요, 남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성이 되게 쿨하게 나는 남자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지역 경찰이 막 출동을 해서 이 사람을 잡아와서 취조를 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춘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유명한 사람이냐면, 춘천에 살다가 화천으로 이사 온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춘천에서 이미 되게 잘 알려진 사람인데, 왜 유명한가 하면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여장을 하고 자란 거죠. 그리고 여자 옷을 입고 음식점에서 요리 만드는 일을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사실은 이 사람은 여장을 하고 하녀나 요리점에서 일하는 것 같이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일로 보이는 일에서 계속 일을 한 것이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왜 이 시기에 화천에 왔었냐고 하면은 자기 옆집에 사는 친구가 친정이 화천이에요. 그래서 친정으로 오는 길에 혼자 오기 적적해서 동무로 데리고 온 게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친정에 가면서 동무로 데리고 갈 정도로 친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일종의 여자친구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특별한 신체적인 소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물들의 삶의 방식들이 적어도 지역 단위의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계속 용인되었어요.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920년대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크로스드레싱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성 양장을 입고 등교에서 수업을 듣는 신여성이라던가, 실제로 당시에 남성 양장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대적이고 첨단적인 취향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으로 생각이 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1910년부터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들을 끌고, 지금도 뭐 일본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이 바로 일본의 다카라즈카 가극단입니다. 전배역 여성으로 구성된 가극단이죠. 그래서 남성 역을 하는 배우들이 특히 굉장히 큰 팬덤을 가지고 있는데, 다카라즈카는 당시에 너무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 모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는 자생당이 뭐냐면 시세이도입니다. 시세이도 화장품의 모델을 다카라즈카 남역 배우들이 주로 했었고, 근데 당시에 조선은 일본의 가장 큰 화장품 수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에도 이 자생당 광고 모델이었던 탑 다카라즈카 배우들이 홍보를 위해서 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문 당시에 이 배우가 어떻게 왔냐면 하얀색 남성 양장을 한 채로 남자 싱글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구름 같은 조선 여성들이 이렇게 따라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뭐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 저렇게 세련되고 잘생긴 남자를 인생에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조선 여성들이 따라다니는 이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모자를 쓰고 굉장히 현대식의 옷을 입고 지나가는 이 사람은 강향란이라고 하는 조선의 최초의 단발을 한 여성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보시면 약간 단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 강향란은 나중에 막스주의를 공부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갈 때도 남자 양복을 입고 러시아로 가요. 근데 특별히 남성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왜냐면 머리는 그냥 그대로 길러서 긴 머리를 흩날리면서 옷만 남자 양복을 입고 이제 건너가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데, 일종의 이 시기에 어떤 유행하는 댄디라고 하는 거,
그 남성 양장으로 상징되는 처구적인 첨단의 스타일들을 체현하는 굉장히 근대적인 어떤 것들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930년대에 군사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모호한 젠더 표현을 하는 사람들, 모호한 젠더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문제적인 사람들로 이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안보의 위협. 그렇지 않다면은 특정한 어떤 질병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거리의 골목골목마다 경찰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이제 절도라든가 탈영이라든가 스파이 혐의 같은 각종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 그러니까 자신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요한 불신 검문의 대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저 사진이 서대문서에 잡힌 괴미인의 사진, 괴미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신문 기사가 난 건데요. 저 사람은 그냥 서대문서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갑자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하죠. 당신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서 경찰서로 끌고 와서 취조를 해요. 그런데 본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들 사이에서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의견이 분분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경찰의를 불러서 생식기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체 검사를 한 결과 인터섹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특질이 한 몸에 가진 어떤 중간형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서 다음날 아침에 석방이 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이런 종류의 불심 검문들이 거리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던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성의 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신분위장의 수단으로 보고 그것이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절도나 탈영이나 스파이 혐의와 사실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남성의 여장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단속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춘천의 여장 미남자, 그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 춘천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그 춘천에서 자랐고, 그래서 지역에 이미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경찰을 포함해서 모두가 그 사람의 성별을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장이 신원 위장의 위험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던지 그 사람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의 경찰은 이 사람을 수십 차례 불러가지고 여장을 벗으라고 계속 이제 경고를 하고 구류를 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여장 남성은 그 신문에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에 되게 등장을 하는데, 화천에서 체포되기 전에 이제 경성에 올라가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성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서울에 가는 거니까 되게 예쁜 옷으로 차려입고 집을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여장을 하고 경성에 올라간다는 첩보를 받은 춘천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이 다 역으로 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여장을 하고는 절대 경성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많이도 없었겠죠. 왜냐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여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서울에 가요, 경성에. 근데 경성에 가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종로에서 체포돼요. 이 사람은 왜 체포됐냐면 경찰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여자인데 왜 남자 옷을 입고 돌아다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체포를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여자 옷을 입고 여자로 살아온 이 사람이 남자 옷을 입는 것이 마치 남장을 한 것처럼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눈에 어떤 성별로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은 이제 남자 옷을 입던 여자 옷을 입던 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없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1930년대의 군사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두드러진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별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단속이 되기 시작을 할 때에 어느 사회든지 굉장히 골칫거리로 떠오르게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터섹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근대 초기에 그 국가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별을 중심으로 다르게 분배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들은 바로 노동력과 군사력으로 투입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력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이고, 이런 동원의 대가로 사실상은 상속권과 재산권과 투표권 같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주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 초의 여성들은 이런 법적 권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들은 공적인 시민으로는 생각되지가 않았으니까요. 아직 시민의 아내라는 방식, 시민의 어머니라는 방식으로 공화국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근대의 많은 제도들이 성별을 축으로 지금 군대 행정 제도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었던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터섹스가 낳는 골치는 단순히 이게 제도가 없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는 지금 근대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쌓아가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중요한 경계들을 다 넘나드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경계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애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아, 남아를 출생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터섹스인 아동들은 어느 쪽으로도 태어날 때 결정되지 않는 존재이죠. 그래서 성별 표기를 가장 필수적인 정보로 요구하는 출생신고 체계 안에 포함될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1920년대, 3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어느 감방에 수감하냐는 거죠. 트랜스젠더 수감은 인권 관련된 문제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여전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경계와 관련해서 보는 문제들은 아까 서대문서의 괴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생애 서사는요. 이 사람은 인터섹스인데 어린 시절에는 그 남자아이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일을 구하는데 여성이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여장을 하고 여자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성별 관계들을 넘나드는 삶들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터섹스의 스토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데, 태어날 때 이미 굉장히 모호한 형태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산파가 아직 그 판정을 하던 때여서 산파가 보고 생식기 형태를 보고 일단은 남자아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그래서 호적에도 남자아이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터섹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호적에 올린 것과 다른 성의 특징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성진 과정들이 생리도 시작하고 이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임신하게 되는 게 왜 문제이냐면 이 사람은 호적상 남성인데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대의 민법의 토대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지냐면은 인터섹스가 사실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특질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터섹스는 사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성에 더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존재인지 진정한 성별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판정을 해서 이 사람에게 그 성별을 부여하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고정된 그 성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조선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요. 푸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인터섹스의 몸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이제 이 과정들을 분석을 해요. 그 에르큘린 바르뱅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에르큘린 바르뱅은 이제 그 한참 성별 구분과 남녀 구분에 대한 뭐 생물학적인 이론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19세기 말에 살았던 프랑스에 살았던 인터섹스입니다. 바르뱅은 생식기의 그 구조가 좀 모호했지만 태어났을 때 산파로부터는 여자아이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쭉 성장을 해왔는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 의사를 다시 만났을 때 의사가 바르뱅의 진정한 성별은 남자라고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르뱅은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에 전혀 적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는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분투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30살에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30살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살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쓰는 회고록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푸코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러 프랑스의 공중위생부의 기록보관소에 갔다가 바르뱅이 써서 막 되게 처박혀 있었던 이 회고록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회고록을 꺼내서 거기에 자신이 직접 해설한 서문을 붙여서 출판을 하는데 이 책의 이름이 에르큘린 바르뱅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한국어 번역본의 이름도 에르큘린 바르뱅. 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서에서 푸코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사실 오랫동안 유럽 사회에서 인터섹스는 두 개의 성을 한 몸에 가진 존재, 우리가 이거 양성고유라는 방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생각되어 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인터섹스를 뭐라고 불러왔냐면 반음양. 네, 우리가 음과 양의 조화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이게 여성과 남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터섹스는 반음양,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근대 국가가 만들어가는 행정적인 제도들이 이제 한 몸에 오직 하나의 성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들을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점차 인터섹스에게도 양쪽 성을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더 진정한 성별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성별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에르큘린 바르뱅의 삶에서 보듯이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정체성이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권위는 오직 의사에게 있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이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유사한 경향과 변화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는데 1933년에 그 지역에서
그네타기 대회의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한 18살이라고 얘기하는 이 여성이 그네를 막 열심히 타고 있는데 누군가 되게 남자 같다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같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막 모여들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일제시대니까요. 모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는 경찰이라고 해서 경찰이 항상 나와 있었던 거죠. 이제 소요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찰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여자를 체포해요. 그 여자는 지금 그냥 그네만 뛰고 있었을 뿐인데, 그래서 연행이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신원과 거주지가 확실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남성의 아내이고 신원과 거주지가 확실한 인물이었는데, 공관은 여기에 거치지 않고 생김에 굉장히 의심되는 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생식기를 검사를 합니다. 생식기를 검사한다고 해서 뭘 알아낼 수는 없었겠죠. 이 사람 그냥 경찰이니까. 그래서 너무 모호한 형태의 생식기라 일반인이 봐서는 이제 성별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의사를 출장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와서 한참 동안 검사를 한 후에 생식기를 이 여성이 간신히 남자라고 판정을 해요. 그래서 태어나서 딸이자 아내의 삶을 살아왔고 자기를 평생 동안 여성이라고 정체한 이 여성이 그냥 단순히 생김새에 의심되는 점이 많다는 굉장히 불명확한 이유로 지금 경찰서로 연행돼서 거기에서 굉장히 굴욕적인 생식기 검사를 받고 그래서 의사로부터 남자라고 하는 진정한 성별을 선고받는 이 장면이죠. 이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그네대회 주최 측은 일단 이 여성의 기록을 발소해요. 왜냐하면 여성만 출조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록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여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풍류리치 부정당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다루는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은 무엇이냐면 그네 뛰다 18년간 여자 행세 탄로. 이게 이제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별을 경험하고 정의해온 방식들이 실제로 완전히 부정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진정한 성별을 결정하는 권위는 근대과학의 대변자인 의사에게 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도 완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건이 있는데 1935년에 강릉에 사는 19살의 여성이 호적 신고를 하러 갔는데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혼인신고를 하는데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호적이 남자로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사이의 결혼은 민법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호적을 바로 정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922년에 조선호적령이 제정되고 나서는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만 호적 정정이 됐다는 거죠. 그냥 동네에서 면장이나 이런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서를 받아요. 진찰한 결과 틀림없는 여자라고 하는 진단서를 받아서 이것을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별을 확증하는 가장 중요한 권위라고 하는 것이 의학과 이것을 수용하는 행정제도에 주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성별을 판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서대문서의 개미네의 그 진정한 성별을 알아서 너는 남자니까 이제 남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것이 모호한 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적인 삶의 방식을 막고 이런 경계들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 신체 자체를 고치는 방법. 그래서 이 반음형의 신체 자체에 확고한 성별을 부여하는 인터섹스의 신체 자체에
확고한 성별을 부여하는 수술, 우리가 지금은 성확정 수술이라는 방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의학적인 노력들이 이 시기에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수술을 당시에는 성전환 수술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우리가 통상 인터섹스 치료 수술과 트랜스젠더 수술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로 같은 종류의 기술이고 당시에는 똑같이 성전환 수술이라는 이름으로 폭넓게 이것을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술은 1910년대에 내분비학 지식의 발전과 함께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어요. 1910년대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내분비학자 오이겐 슈타이나흐, 예, 오이겐 슈타이나흐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신체에 작동하는 기전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동물을 성전환하는데 이미 1910년대에 성공을 했죠. 이 시기에 조선에서도 일본 의사들이 쓴 논문들 보면 다 닭의 성전환 이런 것들을 막 실험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 성공을 한 후에는 이게 인간에게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1915년부터는 고환을 잃은 남성들을 위해서 건강한 남성의 고환 이식하거나 아니면 양이나 유인원의 고환 같은 것들을 이식하기도 하고 실제로 동성애자 남성의 소위 치료를 위해서 쓰이기도 했어요. 이런 기술들이 동성애자 남성의 고환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성애자 남성의 고환을 이식해서 동성애를 치료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것들 1910년대에 이미 다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다른 여성의 난소를 이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실험 끝에 1922년이 되면 이미 독일의 성과학 연구소에서는 이제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하는 남성, 현대 어휘로 표현하자면 트랜스젠더 여성인 도라 리히터, 이름이 리히터인데요. 도라 리히터에게 성전환 수술을 집도해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이미 1922년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동시대의 과학자나 의사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성적인 측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이 시기의 내분비학의 발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모든 인간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라고 이전 세대에 불렸던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했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소위 모든 인간이 남성적인 특질과 여성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환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당시에 생각되었던 거냐면 막 조물주가 하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을 완전히 무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수술이 아니라 이 수술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이 이미 자신의 몸 안에 이런 종류의 남성적인 특질과 여성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몬을 사용해서 지금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특징을 억제하고 잠재되어 있는 성의 특징들을 끌어내는 기술이 바로 성전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을 가능하게 했었던 전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은 똑같은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 있다고 하는 종류의 사고예요. 그래서 내분비물을 추가하거나 줄이는 것을 통해서 이 스펙트럼을 옮겨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성전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종류의 기술적인 시도들을 가능하게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빅토리아 시대적인 세계관에 파묻혀 있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19세기 말에도 사무엘 조지 모튼 같은 일본의 미국의 외과학의 아버지 이런 사무엘 조지 모튼 같은 사람들은 뭐 했냐면 해골을 막 모아가지고 해골 1000개 모아요. 세계를 돌아다니는 해골 1000개를 모아서 인종별, 연령별, 성별로 이 해골들을 놓은 다음에 해골의 용적률 같은 걸 쟀어요. 그래서
두개골의 용적률이 높을수록 지능이 높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당시에는 부피를 잴 수 있는 수단이 많이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겨 같은 걸 거기다 채워가지고 용적률 세우는 뭐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지만은 그 다른 사람들은 이 변화하는 사회적인 환경을 보고 의학적 기술의 발달들을 보면서 사실은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양성에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게 의학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 시대의 지적 사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적 사조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많이 아는 프로이드 같은 인물들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프로이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양성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원래 양성적이었던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이 사회가 규범으로 삼고 있는 남성적인 이성애자 남성이 되고 여성적인 이성애자 여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규명하려는 것이 프로이드 심리학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드가 이제 찾아간 것이 가족 안에서의 어린 시절의 심리적 경험 같은 것들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일본은 이런 최신 기술들을 굉장히 빠르게 도입했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1921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24살까지 여성으로 살아오다가 남자가 된 가메오라고 하는 일본인의 어떤 사례들이 있는데요. 가메오는 원래 하녀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자신을 생각하고 남자와 연애도 하고 이랬지만 소위 신체적인 결함이 발각이 되면서 연애가 깨졌죠.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요. 비관자살을 시도를 했지만은 비관자살이 실패하고 그래서 비탄에 잠겨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로부터 남성 가성 반응형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인터섹스 중에 남성에 가까운 진정한 성별이 남성에 가까운 인터섹스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훌륭하게 남자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기사로 추산을 해보면 가메오가 실제로 수술을 받은 시점은 언제냐면 1917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인터섹스에 대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집도되는 것은 늦어도 1910년대 말이면 이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년대에 수술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1921년에 동아일보에 갑자기 왜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수술을 받고 가메오가 굉장히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다가 어떤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지금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적상으로 본다면 가메오는 여성이에요. 여전히 수술은 받았지만 여성이고 민법상으로 여성과 여성의 혼인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가메오가 호적 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서 지금 신문에 나온 거예요. 조선의 신문에도 소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본에서 처리를 하게 되냐면 수술한 병원에 의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래서 서류를 수리한 다음에 호적상의 성별과 이름을 변경해 이게 지금 한국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 성별 정정 절차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가메오는 변경이 됐어요. 가메오의 인생의 다음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징병검사 통지서가 와요. 남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징병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생식기 부분의 절단이기 때문에 지금 면제 등이죠. 생식기 손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면제가 되는 이런 것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식의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의료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가에서 성별을 둘러싸고 만들어졌던 다양한 제도들, 예를 들면 병역의 의무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상속권이라든가 투표권 같은 것의 재분배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터섹스의 신체 자체를 의료적인 갭을 통해서 교정하는 것,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규정된 신체를 근대적인 행정체계 안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편입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근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로 이미 이 시기부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서도 1938년이 되면 2건의 인터섹스 치료 수술이 이루어져요. 당시에는 성전환 수술이라고 불렀던, 엄청 늦죠? 일본보다 한 20년 늦게 이런 수술이 있었던 것이니까 이것은 제도적인 인프라의 차이 때문이라고 기본적으로는 볼 수가 있죠. 조선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의학분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의학분과가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성형 같은 것들도 당시에는 여성 잡지에 성형 광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났는데 성형 같은 것들도 조선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왜 잡지에 나냐? 그 광고를 보고 일본으로 가서 그 상품을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엘트 여성들은 가서 구매를 했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60년대, 70년대까지도 한국의 상층 여성들은 대부분 성형을 일본에 가서 하고 오는 것들이 되게 일반적인 루트였는데 어쨌든 간에 1938년에 그래서 2건의 인터섹스의 이제 성악정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술도 엄청난 대중적인 관심을 모았고 조선에서 처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냐면 수술의 스텝으로 참여했던 조선인 의사 문인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수술기를 출판해서 엄청나게 책을 팔았던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모든 인터섹스들이 이런 수술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당시에 요리점에서 작부로 일하던 20세 여성, 이때는 강제 성병 검진을 지금 받던 시기니까요. 이 여성이 성병 검진을 받다가 의사가 이 여성이 자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자궁이 미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의학적으로 여성이 아닌 것으로 판정을 합니다. 이게 그냥 성병 검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하지만 이 하층 계급의 여성이 갑자기 남자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생활상의 비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행정적으로 여성으로서는 실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작부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조선에서 이루어졌었던 2건의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인터섹스들은 다 자산가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발로 그 병원을 찾아와서 당시에는 성전환 수술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던 시대니까 이게 인터섹스의 성전환 수술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이루어졌고 대표적으로 데니시 걸 몇 년 전에 사용됐죠. 릴리 엘베 같은 인물들이 이제 수술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수술들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개들을 신문으로 접하면서 자신도 고칠 수 있게 해달라, 수술을 해달라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터섹스는 수술에 드는 비용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아니었다는 것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섹스를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인터섹스의 신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기형의 한 종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치료될 수 있는 기형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이해들이 동시대인들에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당대에 사는 모든 인터섹스들의 삶에 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터섹스뿐만 아니라 아직 이 성별 경계들을 넘나드는 삶을 살았던 이 다양한 사람들, 뭐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여장을 하고 그 요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춘천의 여장 미남자라든가 아니면 댄디함을 뽐내기 위해서 남장을 입고 막스주의를 공부하러 가던 신여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경계들을 넘나드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1930년대에 급격히 이제 병리화되고 되게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건강으로 설명되는 어떤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는 1920년대, 30년대에 변화하는 섹슈얼리티의 지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태성욕이라고 하는 범주들은 결국 무엇이냐면 정상적인 세계의 경계를 그리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비정상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세계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 그리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규범적인 젠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규범적인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규제하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당사자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이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영향들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정상적인 남성과 정상적인 여성, 정상적인 몸을 가진 남성과 정상적인 몸을 가진 의료규범적인 남성과 여성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입고 걷고 말하고 다른 여성이나 남성과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그런 정상성의 경계들을 이제 이 변태성욕이라고 하는 이런 범주의 외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비규범적인 변태성욕이라든가 이런 경계들을 그려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상이 정의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계들이 시대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도전받고 변화하기도 하고 내용들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초기에 이제 근대성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섹슈얼리티에 이해되는 초기의 국면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심화된 이야기는 나중에 토론회 시간에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